정신과 의사로서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전하고 많은 인구에서 또 서로의 어떤 그 풍요롭지 못한 그 옛날부터 가난했던 나라에서 출세하고 발전하고 해나가는 이런 그 마음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러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감이 높고 피해의식도 높고 이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여유가 없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서 파생되는 불안증이나 우울증 그리고 과도한 피로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사실 신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압이나 위염이라든가 어떤 근육통을 포함해서 불면증 아주 다양한 증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 경쟁이 아주 치열한 학생들 중에서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을 근년에 들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많이 더 인식을 하게 되죠. 우리 사회에 이제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명이라든가 열정적인 기질 또 기분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어떤 리듬을 타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것들도 지금의 한류라든가 우리나라의 산업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뻗쳐나가는데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높은 교육열과 그로 인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거기에서 도태되는 사람들 또 그 경쟁을 지탱해야 되는 이러한 압력이 또 많은 것을 어렵게 하기도 하죠. 정신과에 오는 환자들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불안이나 긴장이 장시간 유지되면서 생기는 신체적인 증상 또 정신적인 증상들이 사실 빈도는 가장 많죠. 가장 많은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근로시간도 길고 충분한 휴식이나 어떤 긴장을 푸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일하고 피로가 쌓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경쟁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비슷한 유형으로서 그 증상들이 생기는 걸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그 자체가 독처럼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서 몸의 기능이라든가 어떤 기관에도 고장을 일으키고 심리적인 문제도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들고 괴롭다 생각할 때는 한번 뒤돌아보고 자기의 생활이나 증상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좀 여유 있는 사회보다는 환자의 수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자면은 이제 회사에서 계속해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직원들 또 그로 인해서 서로 상대방에게 어떤 험담을 하고 서로 이제 깎아내리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격이 좀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죠. 그렇다고 해도 막상 옮겨갈 직장이 마땅한 것도 아니고 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걸 억지로 견디면서 계속 지내다 보면은 생각지 않았던 증상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자꾸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면서도 이제 정신과에 갈 생각을 못 하다가 결국은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정신과에 마지막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약을 먹고 상담을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환경 자체가 주는 그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생활에서도 어떤 변화를 적극적으로 자기가 만들어 나가야 되죠. 특히 요즘에 청소년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병원에 오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받는 그 학습의 어떤 중압감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에 의해서 항상 그 모자란다는 자책감 그런 것들이 나이가 얼마 들기도 전부터 이미 불편한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특정한 아이의 사례를 들기보다는 그런 유형의 환자들이 굉장히 공통된 경우가 많고 이것도 학습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우리 사회 구조가 되고 경쟁이라는 것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은 아주 많은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힐링이라는 것이 최근에 한참 동안 우리 사회에 하나의 화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뭔가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이것은 뭔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서는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떤 방법이건 그 자체가 가지는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고, 방편은 되지만 자기를 전체적으로 바꿔주는 자동 어떤 도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그 환자가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갖고 굉장히 자기의 어떤 빠른 그 진전이 없다고 신경질을 낼 때, 치유라는 건 어린애가 잘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것은 하룻밤에 밥을 100그릇을 먹인다고 한 살을 먹는 게 아닌 것처럼 내면의 문제들이 서서히 풀리면서 서서히 새롭게 생성될 때 이 치유는 탄탄한 그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의 힐링이라는 것은 물론 좋은 방법들도 많지만 사람들은 그 방법만을 따서 어떻게 빠른 시간에 적은 노력으로 자신이 확 바뀌는 것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힐링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천을 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기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항상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노력이라는 것은 항상 정확한 지식 위에서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과학, 정말 자기가 변해가고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질병은 어떻게 생기는지, 상호 인간관계에서의 서로의 마음의 파장이 어떻게 파괴하기도 하고 생성하기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연과학적인,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는 양자물리학이라든가 또 새로운 생물학이 밝혀내는 굉장히 불가사의한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한 결과를 자기가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죠. 따라서 저는 힐링에 대한 관심이나 힐링의 열풍이 뭐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그것이 가지는 한계와 거품, 또 그러한 방법에 너무 지나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게 될 때는 오히려 더 허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방법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전체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자기만의 세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어떤 방법을 썼더니 어느 정도 편안함이 온다, 그것에 대해서 놀랍다, 이런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방법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그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되고 또 모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힐링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미 발생해 있는 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방법들을 쓴다는 것이, 이미 내가 병이 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따르는 건강의 매뉴얼을 흉내내는 것처럼 오히려 무리가 되고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가 깊고 노력을 해도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러한 방법을 따라가기보다는 전문적인 치료에 대해서 자기를 오픈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대의학의 한계라고 느끼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어떤 무력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분자생물학이나 그 생화학적인 어떤 바탕에서 약물이 개발되고 병의 원인이 규명되고 또 그것을 바로잡음으로써 증상이 개선되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룬 것이 또 현대의학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에 의한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항생물질의 발견으로 인해서 돌림병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감염 질환들이 또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것이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그 영역 그리고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계기가 됐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만성질환이라든가 정신질환들,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이나 어떤 그 가치관에서 오는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현대의학이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학은 더 발전해야 되고 더 깊은 또 다른 영역으로 탐구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정신의학의 한계점도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대해서 아직 그 실체나 작용 기전이 뇌생리학자들도 아직 그것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의 모델들, 또 첨단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새로운 실험과 새로운 물리학, 새로운 생물학의 그 연구 결과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정신의학 자체가 변신을 하고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인생과 어떤 우주에 대한 그 물음은 아주 고대로부터 철학을 포함해서 종교, 인문학의 많은 부분에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온 것이죠. 정신의학을 하면서 환자들의 실제 상황, 또 건강한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것은 확실한 어떤 가치관, 그 가치관도 자기 혼자 만들어낸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아주 건전하고 상식적인 과학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의 어떤 물질 문명, 또 물질 과학, 또 신체,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정신적인 성숙이나 영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는 이 문명 자체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결국 우리 사회도 물질적인 풍요를 지상의 목표로 삼고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런 긴장과 그 경쟁 구도가 굉장히 심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이 전부 공감할 수 있고 한 템포 늦게 갈 수 있는 어떤 자기 성찰과 또 현대의 새로운 과학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고 또 환자들이 변화되고 낫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세월 동안에 계속 발전해 나오고 있는 과학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면서 더 나은 치료 방법이라든가 더 나은 과학, 더 나은 철학의 어떤 바탕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고 무의미해 보여도 나름대로의 굉장히 큰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환자가 겪는 그 여러 가지 일들, 또 그 사람들이 겪어가는 그 고통이 나중에 뒤돌아보면 전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극복해가면서 하나하나 전체적인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그것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풀어가면서 우리 환자들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어려운 처지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사실 오해 소지가 많이 있고 종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영적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문명 사회부터 인간의 영혼이나 내면의 아주 깊은 경험들, 또 자연 초월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체험들, 이런 것을 전부 포괄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러한 영역의 경험이 사람의 건강과 마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최근 몇십 년 사이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 산하의 WHO 같은 곳에서도 예전에는 건강의 정의를 몸과 마음과 사회적인 건강을 얘기했는데 벌써 한 20년 전쯤에 거기에다가 영적 건강이라는 것도 포함을 해서 4가지 요소가 전부 균형을 잡을 때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영적이란 말의 정확한 정의는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내면의 깊은 자기만의 체험,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면서도 부정하기 참 힘든 어떤 자기만의 고유의 신비한 체험들, 또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기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어떤 느낌들 이런 것을 전부 영적인 영역으로 포함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정신과의 그 진단 기준에서도 얼마 전부터는 영적인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을 진단 과정에서도 영적인 위기, 영적인 문제들 이런 말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환자들에게 제가 해주고 있는 그 조언은 그 사람의 증상이나 현재 문제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사고의 변화, 그리고 그 사람이 모자라는 어떤 힘이나 또 조건을 강화시켜 나가는 훈련, 또 그 사람의 의식 속에서 다 찾아낼 수 없는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또 더 깊이 탐사하는 상담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써서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를 해결해 가죠. 그렇지만 사회 전반의 일반인들을 놓고 볼 때도 그들이 병원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건강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모두 건강하다고 보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생활은 하지만 자기들이 가진 잠재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적응해 나가는 정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스스로 의문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는 지금의 이 세상에서 자기가 공부해야 될 것, 왜 살고 자기 존재의 근원이 뭐냐 하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 또 자기의 근본에 대한 어떤 탐구,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강의나 책도 참고를 하고, 또 지금 현재 계속해서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과학이 세상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참고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지식이 참고가 되고 통합이 됐을 때 스스로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삶에 대한 대답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 이러한 질문이나 이러한 어떤 반감, 또 가치관이나 입장의 차이에 의해서 이 하나의 사회 속에도 굉장히 여러 개의 정의가 있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 정의는 모양을 달리하죠.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의 안락함을 찾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집단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대답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노력을 하면서도 힘들게 살아간다, 열심히 일하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과가 어느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좌절감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그 분노가 그 사람을 파괴하는 도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큰 틀에서 굉장히 넓은 어떤 우주적 차원에서 깊이 있게 그 사람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고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점점 더 넓게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고, 어떤 목적과 그 사람의 성장과 단련을 위해서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고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은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자기의 현재 처지를 받아들이고 여기에서부터 많은 걸 바꿔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자기의 판단 착오와 오류들이 이러한 상황으로 또 몰고 온 것은 없는지,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더 어렵게 온 것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기본에서부터 방향을 바꿔나가는 공부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집니다. 사실상 치료라는 것은 그런 것을 깨닫고 스스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끔 훈련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그 사람이 결국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서 삶을 너끈히 견뎌내고 버텨내고 또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가게끔 도와주는 것, 그것이 치료자가 해줘야 될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학적인 진료 과목에 비해서 정신과는 상당히 진입하는데 거부감이라든가 장벽이 좀 있는 과라고 할 수 있죠.
정신과를 한번 찾아갈까 하는 생각을 몇 년 동안 마음속에 넣고 있으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지는 굉장히 큰 오해가 정신적인 증상이나 자기의 생각, 감정은 스스로 의지력이 강하면 그거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친지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내가 가진 우울증은 내가 의지가 강하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불안증을 가지고 공황증을 가지는 것도 내가 의지가 강하고 결심이 대단하면 이겨내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불면증이나 단순한 불안도 어떤 기계가 고장나서 생기는 증상처럼 그 사람의 전체 시스템 속에서 뭔가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난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굉장히 구체적인 현실적인 어떤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계가 고장났을 때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소용없듯이 머릿속에서 의지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그것은 전혀 되지 않죠. 이러한 것이 잘 받아들여진다면 배가 아플 때 병원에 내과에 가고 또 어디 팔이 부러졌을 때 정형외과를 가는 것처럼 우울증이 있어도 정신과를 간다고 누구도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건 너 혼자 못 이겨내? 너 마음이 그렇게 약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거를 꺼리고 병원에 갔던 사실도 비밀에 붙이고 가족 간에도 말하지 않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그게 심하다 해도 다른 선진국에서도 역시 정신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가기가 그렇게 쉬운 과는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신과에 가도 항상 모든 것을 약물로만 해결해 주려고 하는 지금의 이런 진료 환경에서는 환자들이 충분히 얘기를 하거나 위로받거나 어떤 성의 있는 조언을 구하기 어렵고 찾아갔는데 약만 그냥 주고 보내고 깊은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이런 것에 실망해서 또 정신과를 한두 번 가다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죠. 이것이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가지는 편견 때문에도 그렇고 현대의 정신의학이 가지는 한계라든가 진료의 문제점 때문에도 그렇고 이것이 전부 복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증상이 있을 때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거나 내가 못나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서 뭔가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진단을 받아보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하죠. 정신과에 오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이게 정말 병원에 와야 되는 겁니까? 제가 치료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들이 더러 있어요. 왜냐하면 고민을 하다가 오긴 왔는데 정말 나를 환자로 봐야 될지 자기가 병원에 와야 되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때 제가 되물어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불편하냐? 불편한 것은 전부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가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다면 뭔가 전문적인 도움을 찾는 그러한 열린 마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크게 심각하지 않은 증상을 갖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고 자기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더 행복하고 완전한 삶을 찾기를 원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정신과 환자라서 정신이 이상해서 병원에 온다라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힘드는 이런 한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 공부하는 것처럼 병원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용기를 주는 말을 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은 환자들은 상당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스스로 병원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걸 제가 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에 간다고 해서 나는 정신병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벼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저는 좋다고 환자들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